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허름한 빌라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 저희 언니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2여고를 다녔는데 같은 반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성희 언니는 늘 창백하고 어딘가 허약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성희 언니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건 7살 때쯤 깊은 산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답니다. 저녁에 동생이랑 밖에 나와 놀고 있는데 집 뒷산에서 등불처럼 하얀 물체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서 무작정 그쪽으로 뛰어갔답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언니의 눈앞에 보인 것은 등불이 아닌 흰 소복을 입은 눈동자가 없는 여자가 허공에 앉은 자세로 붕 떠서 시계추처럼 좌우로 머리를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언니는 바로 기절했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낮이건 밤이건 할 것 없이 환영과 귀신에게 시달렸답니다. 성희 언니는 남한산성 부근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남한산성 부근에는 미군 기지와 특수부대 때문에 꽤 오래전에 지어진 허름한 빌라가 많습니다. 나중에 무당을 통해 들으니 언니가 사는 집터가 워낙 안 좋아 집 귀신들에 의해 언니의 기가 더 약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어느 날 하루는 학교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방 한가운데에 목을 맨 여자가 고개가 꺾인 채로 자신을 보며 웃고 있더랍니다. 언니는 바로 기절했고 자꾸 보이는 환영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고민 끝에 그간의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천주교 집안이라 믿음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안방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해지면서 온몸이 으슬으슬해지더랍니다. 10년을 넘게 외운 미사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고 원인 모를 두려움에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언니의 동생을 불러 성희 언니를 위해 기도하며 옆에 앉혀놨는데 동생 역시 미사도 외우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방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에 실패한 그날 밤 성희 언니가 잠을 자는데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더랍니다. 음식을 먹듯 쩝쩝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듯이 소곤소곤대는 소리 같기도 하더랍니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잘 들어보니 귓가에서 들리는 줄 알았던 소리는 가슴께에서 정확히는 몸 안에서 들리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음산한 여자의 목소리였고 여자는 귓속말 하는 것처럼 소곤소곤대면서 이 말만 계속 되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성희 언니가 귀신을 떼어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천주교이신 부모님께서 어렵사리 믿음을 저버리고 무당까지 찾았지만 무당은 손사래를 치며 귀신의 기가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론 도저히 떼어낼 수 없네. 라는 비관적인 한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오래된 빌라에서 살면서 그녀의 허약한 기는 더욱 약해졌고 귀신이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맨 여자 귀신을 목격하고 기절합니다. 이 사건 이후 성희 언니는 부모님에게 귀신을 보는 일을 털어놓고 천주교 집안인 부모님은 기도를 올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도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그날 밤 성희 언니는 자신의 몸 안에서 들리는 여자 귀신의 소곤소곤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희 언니의 가족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귀신의 기가 너무 강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금정굴.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동네 뒷산엔 금정굴이란 곳이 있습니다. 1995년에 한국전쟁 때 학살당한 민간인의 유골이 출토된 곳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한밤중에 금정굴로 가기로 했습니다. 담력 시험 삼아 호기심에 갔는데 금정굴 주변에 오니 몇몇 친구들이 포기하고 저와 다른 친구 한 명 이렇게 둘 뿐이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어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둘 다 무서워 서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앞장섰습니다. 친구는 바로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금정굴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아무 일도 없고 하니 안심이 됐습니다. 이윽고 내려가는데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와 함께 금정굴에 올라 같이 돌았던 친구에게 언제 올 거야? 우리 먼저 가기 전에 어서 와. 순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까까지 있었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니 중간에 포기했던 애들 속에 저와 같이 올라갔던 친구를 봤습니다. 제 뒤에 있어야 할 녀석이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깜짝 놀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절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애들이랑 같이 포기했는데 너 진짜 겁 없더라. 혼자서도 잘 올라가던데. 세 번째 이야기, 경사로. 저희 학교에는 군자관이라고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계속된 증개축으로 인해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한 98년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 정원이 있는 미음자 모양의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바로 이 경사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당시 군자관에서는 인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문대 학생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워낙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나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하게 저 미친년 또 지랄이야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몇몇 학생들이 군자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냥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 없이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수위 아저씨는 군자관 2층과 3층 사이의 경사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켜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실족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죽음이 잊혀진 1년 후에 어느 날에 어둡고 후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비명과 함께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긴 머리를 하고 경사로를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무엇을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후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는 저도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무덤의 모녀. 30년 지기 친구 N이 부산에서 택시를 몰 때 겪었던 일입니다. 택시는 이교대로 그날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기사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날은 하루 쉬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뒤숭숭한 정신을 다스리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나 피곤한 직업이고 특히 야간 운전은 밤눈이 어두운 N에게 있어서 고역이었습니다. 게다가 N은 괴담에 약했습니다. 야간조 선후배 기사들이 가끔 괴담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호기심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태울 때는 아가씨였는데 내릴 때는 할머니더라. 12시 넘어서 뒷좌석에 타는 손님 중에는 룸미러로 보면 안 보이기도 하더라. 믿거나 말거나 괴담들은 들을 땐 오싹하고 재미있지만 그런 괴담이라도 듣고 하는 야간 운전은 정말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N은 밝은 시내 유흥가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야간 운전 중에 모르는 길로 가서 헤매다가 고생한 기억이 나서였습니다. 몇 차례 취객들을 실어 나르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조금 한적한 길에서 모녀가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방울 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과 유치원생 같은 복장을 한 67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애는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일단 행선지를 물어보는데 모녀는 시외까지 간다고 했고 일단 그곳으로 가는 길은 훤히 알기에 모녀를 태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N이 가끔 룸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모녀는 뒷좌석에서 하나같이 창백한 표정으로 어두워서 그런지 그날따라 얼굴이 무지 희미하게 보였답니다. 어눌한 말투의 여인이 세워달라고 한 곳은 인적도 드문 길 옆으로 몇 번 와봐서 알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는 샛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야? 그래, 예진아. 생기라곤 전혀 없이 느껴지는 말투. 애는 의아해하면서 그 길 옆에 택시를 세우고 돈까지 계산하고 모녀가 내리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보는데
그 모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여 급히 내려서 사방을 둘러보니 모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길 옆은 어두컴컴한 숲인데다 오솔길도 없었습니다. 애는 소름이 돋으며 간신히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애는 택시를 그만두었습니다. 후에 모녀가 사라진 그 길을 친구들이랑 지나갔는데 모녀가 사라진 지점에서 주위를 보니 길 옆에 큰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병장 시절 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7사단 신교대에서 분대장 양성 교육을 받았는데 같이 교육을 받던 교육생의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살던 교육생의 친구는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교육생의 친구와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은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2명의 친구들은 교육생의 친구와 집 방향이 비슷해서 같은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1시여 분이 지나서 택시 하나를 잡았습니다. 교육생 친구의 집이 가장 멀어서 제일 나중에 내려 돈 계산을 해야 했기에 교육생의 친구는 조수석에 앉고 나머지 2명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내려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2명의 친구들은 내일 보자고 하면서 내렸습니다. 교육생의 친구 또한 그곳에서 5분 정도만 더 가면 집이었기에 교육생의 친구 또한 내릴 곳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교육생의 친구는 돈을 주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돈을 건네고 잔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잔돈은 건네주지 않고 오히려 교육생의 친구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답니다. 교육생의 친구는 자기가 돈을 덜 줬나 싶어서 미터기를 보았지만 분명 자기가 준 돈은 미터기에 찍힌 요금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의 친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택시기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난 몰라요. 그래서 교육생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어서 잔돈 주세요. 택시기사의 어이없는 말에 교육생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돈을 받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잔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생의 친구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았다고 합니다. 저 진짜로 몰라요. 그래서 교육생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잔돈 안 받아도 되니깐 어서 놔요. 교육생의 친구는 손을 뿌리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소나기에 힘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저씨 장난치지 말고 그만하세요. 술 다 깨겠네. 그러자 택시기사는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운이 좋네. 내가 놔두고 왔어. 오늘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해놔요. 택시기사의 얼굴은 특이한 얼굴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푸근한 인상의 옆집 아저씨 같은 얼굴이었죠. 교육생의 친구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잔돈은 생각도 안 하고 손을 뿌리치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교육생의 친구는 어제 택시를 같이 탄 친구 2명과 이 이야기를 하였고 이 어이없는 상황에 그 택시기사를 같이 욕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2주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건도 잊혀가는 무렵이었습니다. 교육생의 친구가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순간 교육생의 친구는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낯익은 얼굴은 자기가 저번에 탄 택시기사의 얼굴이었고 바로 택시 연쇄살인 용의자였던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놔두고 왔다고 건 뭐였을까요? 6번째 이야기, 사진 속의 남자. 선배가 군자관에서 겪은 일입니다. 1997년 당시 군자관 3층인가 4층에 락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 방이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 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 방 청소를 하는데 캐비닛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지만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장례식이 끝나면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장례용품들을 불에 태우는데 이는 고인이 저승에서도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잘 사용하라는 의미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의 미련을 가지고 다시 이승에 나타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준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닛 위에 있었던지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이상한 방문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가서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인천 용현시장 근처로 새로 얻게 된 직장이 인천이라 자취를 시작해서 놀러갔습니다. 며칠 신세질 작정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잠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현관문을 위아래 다 잠그고 걸쇠라고 해야 하나요? 그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헌데 얼마 못 가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거는 걸쇠마저 열고 온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온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가위 눌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여자인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물론 걸쇠도 여전히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있으면서 이런 일을 서너 번 정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겪을 때마다 현관문 2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언니네 겪은 일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그리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언니도 현관문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가위 눌린 몸을 정말 필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윽고 언니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옆집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밤 늦게야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단독주택 같은 집에 입주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집을 잘못 찾아 언니네로 찾아왔던 게 아닐까요? 8번째 이야기, 장례식장 괴담. 추석 전날 밤 늦게 어머니께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외증조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주 뵙던 분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어린 저를 귀여워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음 날 추석에 부산의 모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처음 가본 장례식장이 신기하기도 해서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이 계신 곳은 제1빈소이었습니다. 3빈소까지 있었는데 다른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1빈소에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제2빈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곳이라 어두컴컴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던 중 곁눈질로 제2빈소 쪽을 보니 어두운 곳에 어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는 낙지를 우걱우걱 먹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를 계속 보고 있었더니 남자가 먹던 것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외증조부였습니다. 너무 놀라 제1빈소로 뛰어갔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다른 친척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양반이 왠지 자기 죽을 거 알고 있었나봐. 며칠 전부터 자기가 죽으면 제사상에 낙지를 올려달라고. 좋아하는 거니까 원 없이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낙지 타령을 하지 뭐야. 두려움을 참고 다시 제2빈소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추석이기도 해서 많은 친척분들이 계셨습니다. 밤샘 조문으로 인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커피들을 쟁반에 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귓가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타주는 커피나 마지막으로 마시고 갈까나. 저는 그 소리에 발을 헛디뎌 커피를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친척들이 놀라며 일으켜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커피를 쏟은 곳은 외증조부의 사진 위였습니다. 등 뒤를 돌아보았지만 제 뒤에 계셨던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매니큐어. 대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자니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려나 보다 싶어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보곤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계속 웃냐고 물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의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손은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 관절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지 손가락에는 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그 노란색만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얼굴은 친구 머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 역시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둘이서 저를 보고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어깨에 목만 있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다귀를 3개 때렸습니다. 친구는 왜 때리냐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자는데 실실 웃냐고. 하지만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괜히 자는 사람 때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핀 후 제가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담배를 필터 부분까지 피우더니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긴장한 모양인지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봤던 그대로 내 어깨 뒤로 여자 머리와 손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친구는 손에 있던 담배를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노란색 매니큐어? 친구는 다짜고짜 빨리 대답해보라고 저에게 계속 윽박지르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담배를 한 대 더 피우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로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면서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 자살이라도 한 거야. 친구는 고개를 땅바닥에 내리깔면서 하는 말했습니다. 자살만 했으면 상관이 없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후 복학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일을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건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먼저 꺼낸 것 같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던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3명이나 말이지. 전 그때 술 먹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어야 돼. 내 친구들 꿈에 나올 때마다 미치겠다. 이윽고 친구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 한라산에서 친구와 그녀가 다정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녀는 친구의 어깨에는 노란 매니큐어를 한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봤던 그녀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녀였더라면 그때 말했던 오빠 저 사람이 그 친구야.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10번째 이야기, 썩은 냄새. 수학여행에서 겪은 일입니다. 중학교 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라 기대도 많이 되었지만 안 좋은 인식이 강한 중국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가니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시설도 열악하고 청결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냄새가 너무 이상했지만 호텔 측에선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하루만 참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결국 저희 코가 그 냄새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예정된 일정을 보내고 밤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준비 중인 친구와 함께 거리로 나가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중국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호텔에 저희 학생을 제외하고 투숙자가 없었기에 혹시 이 할아버지는 호텔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호텔에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나요? 못 들으신 것 같아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썩은 냄새.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고 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어느새 다른 곳으로 가셔서 보이지 않았고 저희는 예정대로 밖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과 버스 타고 나가는데 비닐봉투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비닐봉투에서는 호텔에서 맡았던 냄새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났는데 제일 가까이 걷던 중국어에 능통한 친구가 그걸 보더니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봉투 속에 어젯밤에 본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제야 할아버지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썩은 냄새란. 11번째 이야기, 심야의 승객. 주간보다 야간 벌이가 편한 개인 택시를 모는 아버지께서는 항상 새벽 2시 전에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너무 없어 10만 원이라도 채우시려고 조금 무리해서 시내를 도셨답니다. 결국 2시를 넘겨 새벽까지 운전하시게 된 아버지는 이제 손님을 태우지 않고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하셨답니다. 손님이 불러도 어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가시는데 신정동과 까치산역 사이의 고가도로 아래에서 한 청년이 택시를 부르더랍니다. 지나치기엔 날씨도 너무 춥고 저희 오빠 또래인 것 같아 오빠 생각도 들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려고 했습니다. 차를 세우자 세우기가 무섭게 청년은 문을 열고 앉았고 고가 도로를 좀 넘어가 달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조용히 있었답니다. 신정동과 까치산역 사이 그 고가도로는 밤이 되면 오가는 사람도 없이 으슥해지는 곳이라 아버지는 이 청년도 무서워 탔나 보다 하고 말을 몇 마디 걸었습니다. 날씨가 춥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네요.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에 씻고 한숨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도 청년만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저와 제 오빠에게 하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해서 당황하셨답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 거냐고 차비가 없으면 같은 방향이니 아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이 고가도로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바로 내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차를 세워놓고 그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겠다고 하자 청년은 당황한 채로 반대 차선으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청년이 금방 친구를 만나겠거니 하고 곧장 집으로 오셨는데 차 뒷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칼날이 무척이나 뾰족한 잭나이프였습니다.
평소 핸드폰이나 지갑을 흘리는 손님이 많아 손님이 내리고 나면 뒷좌석을 늘 돌아보는데 그날 돌아보지 않고 온 손님은 마지막에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밤에 운전하기 좀 무섭다는 저희 아버지.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선 그 잭나이프로 종종 과일을 깎아주시는 듯합니다.